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담당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무기 세일즈 물음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국경을 열고 러시아와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전함성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북한에 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뭘 했느냐? 북한산 무기 전시회에 데려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보이고요. 무인기처럼 보이는 비행체도 눈에 띕니다. 네, 방금 전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 달리겠습니다. 5시간 대치 끝 검거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과 대치하던 50대 남성 5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경찰이 출동을 하자 빌라 3층 집 안으로 도주를 해서 뛰어내리겠다면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고요. 5시간 만에 직접 현관으로 나오면서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입니다. 꼼짝마 나쁜 손. 자, 소매치기 현장 CCTV 보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성, 슬그머니 한 시민의 가방에서 슬쩍 지갑을 꺼냅니다. 자, 이거 정말 눈 깜짝할 텐데요. 또 다른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앞서가는 사람을 뒤쫓아가면서 또 한 번 쓱. 네. 이게 참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충남 아산 전통시장 일대에서 계속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CCTV 모두 확인해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요. 잠복 수사에 돌입, 결국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 모두 16차례에 걸쳐서 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입니다. 아찔한 붕괴. 고층 빌딩이 질비한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보시면 45층 높이의 대형 크레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위쪽이 꺾여버렸고요. 네. 옆 건물까지 부딪히면서 유리를 박살냈습니다. 이거 크레인이 옆 건물에 만약에 완전히 부딪혔으면 진짜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인도 걷던 시민들도 좀 다쳤을 것 같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소방관 2명과 시민 등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트랙입니다. 안타까운 추락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기후위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산불 진화에 나선 비행기 모습인데요. 물을 뿌리던 비행기가 갑자기 협곡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폭염 속에 전국 곳곳이 거대 산불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로도스 섬과 코르프 섬에서도 산불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는 기온이 41도, 중부 지역은 최고 44도까지 치솟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기 전에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TV나 유튜브 온라인으로 본방사수 중인 모습 인증샷 찍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영화표 2장 보내드립니다. 발표는 매일 방송 마무리에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당장 본방사수 중인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뉴스 오후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선을 했어. 왜 백지화했냐니까
충격요법이다.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배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왜 아니요.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아니요. 편을 드는 겁니까? 자, 국민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저 그렇게 들립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 지침을 제출하지 않죠? 특활비 집행 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고요. 검찰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이 포함해서 저는 지난 장관이 지침을 얘기하는 게 거부하셨고요. 아니고요. 그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무슨 문재인 합창단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국세청이랑 장애상의 경찰청이 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그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검찰이 뭐 독립국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면 된 것이다. 네, 5시엔 뉴스오 오늘은 뉴스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신은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옆방에 계셨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오늘은 제 방으로 좀 모시자고 했어요. 괜찮죠? 약간 냄새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분위기는 화사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냄새를 계속 풍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평론을 하시는 두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어제 법사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많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간단하게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런 갈등의 문제, 말싸움의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네. 지금 국회 내에서 국가는 위기이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지금 인생의 문제로 아우성치고 있는데 네. 지금 정치를 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저렇게 국회에서 서로 감정이 네. 가득 실린 저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아이들 싸움을 어른들이 말렸는데 네. 지금은 어른 싸움을 아이들이 말려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전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과 질이 지금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시 이제 모두 까기로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이제 걱정 한탄을 예. 신인규 변호사처럼 이제 뜻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예. 지금 저기에 가 있는 분들은 애초에 예. 그 싸움, 아이들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유치한 싸움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어떤 우리 정치가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저런 게 돌발적으로 이게 나타나서 네. 이런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그 돌발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예. 그냥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그러한 정치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신인규 변호사처럼 뜻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해결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해결이 네.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이제 국무위원인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설전인데 그래도 조금 더 이 설전의 책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싸움처럼 보이는 이 책임이 조금 더 있다면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이제 책임을 얘기하면 저는 예. 언제나 예. 그게 지난 정권이든 그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간에 예. 결국은 이제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정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공격을 어쨌든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 공격이라는 거는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정부가 예.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합당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 야당의 책무예요. 예. 그러니까는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가 그리고 더군다나 국무위원이 예. 이런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는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예. 그 국무위원의 격과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격과 역할에 맞게. 지금 앞에 보시면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한동훈 장관은 아마 유능한 장관일 것이고 예. 그 전부터 유능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분이겠지만 예. 유독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있는 것 같은 답변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온 이 답변 중에 예를 들면 특활비 영수증 이런 문제는 예.
그 영수증이 왜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민단체의 내용을 이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백지 영수증을 제출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답을 하면서 꼭 전 정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자리에 박범계 전 장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누구처럼 쇠고기나 초밥 사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정치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오히려 이 질문과 답변 자체의 맥락을 정치적인 맥락 속에 포함시켜 버리느냐? 국무위원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한 답변이고 왜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수사와 그런 답변을 하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그 수사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레토릭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두 가지 다 문제가 전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 행정부와 입법부는 우리가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때론 갈등하지만 때론 협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 신분이고 지금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의정 활동을 잘 못하고 국민의 대표인 건 맞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질문에 뭐 격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 같은 국민들이나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것을 국회에서 감사를 받거나 행정부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현직 국무위원이 의원하고 싸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키를 쥐고 있는 선장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로 좀 부족한 야당이더라도 어떻게든 아우르고 가서 국가를 제대로 정상화할 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말 하나도 지지 않고요. 저렇게 나와서 싸우다 보면은 오히려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제가 나는 국대다 대변인 오디션 출신 아닙니까? 오히려 그 공당의 오디션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평론회 자리에 오시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자리를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평론회 자리에 가는 게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고도로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말로 흥한 자는 저는 말로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지지자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은 뿌듯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본인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데 민주당에서도 좀 너무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민영배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를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들도 또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글이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쓸 때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막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당연히 무겁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표현은 평론가에 불과한 저도 SNS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쓸까? 이분들이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까?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긍정하고 좋아하는 지지층이 일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영배 의원의 얘기를 막 하지만 이런 얘기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얘기하는 정치 고관여층인 것이고요. 열성적인 지지자들입니다.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이런 대립구도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러한 대립구도가 연출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 사실 이런 글에 이제 환호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아까 왜 그런 식의 어떤 정파적 대답을 하는가에 있어서도 지금 뭐 신인기 변호사님 등이 이렇게 준엄하게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사실 장관들이 모르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걸 알지만 그 광경 지켜보는 사람은 결국 이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그러한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이 어떤 지지층을 끌고 가고 싶은 대통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정치적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때인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좀 비극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설전을 벌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뭐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화영 전 경기 이제 부지사 이제 수사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이기도 하고 어제 법사위를 출석을 하면서 한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 발언을 먼저 또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다. 수사 과정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 장관은 민주당이 오히려 압박을 하고 수사 방해를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뭐 흑백 논리로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지금 일단 이화영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관심이 주목이 된 사안이고요. 예. 전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면회를 가려고 하는지 내지는 어디도 수원지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농성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 자체의 장면만 봐도 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전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런 좀 도어 스태핑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저는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도 지금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 검사장도 수사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게 예.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는 직접 당사자인 검사도 아니죠. 예. 아마 보고받지도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에서 저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말씀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존의 법무부 장관들이 입이 하나가 아니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의 장관들도 말씀 많이 하고 싶었겠지만은 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될 테니까 결과만 지켜봐 달라. 이런 식의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거든요. 예. 그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지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수사 담당 변호사가 그 검사가 예. 나와서 거의 브리핑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전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의심을 품게 만드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의 브리핑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세계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진술을 바꿨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민주당을 의식해서 버티다가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라는 것이다. 예. 이 세계가 있는 것이고 예. 반대편의 세계, 민주당의 세계에서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계속된 어떠한 이제 강압적인 수사를 못 이겨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뭔가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개의 세계는 화해할 수 없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화해할 수 없는 세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진실이라는 게 꼭 양쪽 중에 하나인 것이냐. 예.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중간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실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다만 민주당의 저는 뭐 아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신인규 변호사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맥락을 쭉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탄원서를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립돼 있고 여러모로 검찰에 의해서 강압적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립된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된다, 도와달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은 상황이란 그럼 무엇인 거냐.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우자는. 그 맥락이 뭐든 간에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 예를 들면 법률 지원이라든가 예. 좀 변호사를 좀 더 이제 좀 강력하게 어떤 변호인단을 꾸려준다든가 예.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이제 저렇게 검찰에 가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론 야당이 뭐 정치적인 압력 행사한다고 해서 뭐 수사에 영향을 받겠습니까마는 예. 어쨌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게 되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검찰하고 과도하게 지금 어떤
각을 세워온 그러한 정치 때문에 검찰 개혁이다 뭐다 해서 여러모로 정치적인 또 손해를 본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을 듣고 예.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저게 예. 이제 사법의 정치화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은 예. 지금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돌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정치인의 저는 의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물론 본인의 방어권도 있습니다만은 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사법 절차가 대한민국의 상권 분류 기초로 해서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힘을 보태겠다라는 것은 예.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은 완전히 사법의 정치화로 빠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상황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놓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역시 검사 출신인 이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 해석을 좀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자, 조응천 의원의 분석, 실제로 뭐가 있는 것 같다의 분석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동일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실제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죠. 예. 그 수사 기록을 본 사람도 없고 예.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앞에서 조사받은 게 있고 또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습니다만은 예.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과거부터도 저는 참 이게 유감인 것이 예. 결국 영장이라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 예. 법관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전 이해할 수가 없고 예. 예를 들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정 구속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립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일관된 태도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체포동의안도 과도하게 남용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논란이 또 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저 지금 사안 속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리는 건 맞는데 예. 그 진실은 사법 절차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결국에 예. 영장 발부의 주체인 법관을 우린 좀 신뢰하면서 좀 지켜볼 시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응천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화영 전 이 부지사의 진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바뀐 거냐에 대한 언급인 거죠. 번복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의 이제 어떤 예. 대북 송금에 대해서 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과 관련된 것임을 이재명 대표하고도 공유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또 편지를 외부에 쓴 걸 보면은 내용이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 방북과 관련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은 했지만 예.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대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재명 대표하고 공유했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이 뭔지는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결국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이 이제 번복이 돼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상황이시, 그러니까 방북의 대가를 북한에 줘야 되는데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가성을 인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이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수사를 한 다음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까지 추가적인 수사한 것까지 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예. 그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게 조응천 의원이 지금 생각인 것이죠. 예.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 위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명이라는 것도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뭐 영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영장이 오면 어쨌든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긴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예.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이제 인신구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법원에 나가는 절차까지를 이제 예. 국회에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그럼 이제 기명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또 이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이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또 듣고 오겠습니다.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뭐 수박 색출을 위한 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기명 투표가 책임 정치냐, 수박 색출용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이게 1952년도부터 국회법이 시작이 예. 되면서 당시부터 계속 무기명 투표를 인신에 관한 사항은 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금 직접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룰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 이건 국민 앞에 염치 없는 짓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도나 룰을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입맛에 맞게 저는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안도 무기명 투표로 그동안도 무수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왔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은 다 무책임 정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책임 정치라는 단어를 본인이 정치적 책임 안 지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셔야지 지금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하면서 이걸 책임 정치에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도 충분하다? 인신에 관한 투표는 다 무기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맥락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예. 모든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만 가면 다 이재명 대표의 무슨 안위와 관련된 논쟁으로 비화가 돼서 본질이 다 없어집니다. 이 예. 본질이 뭐냐면 이 체포동의안이 계속 최근에 이제 부결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의 판단에 맞는 것이었느냐라고 볼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무기명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예. 자기들끼리 동업자 정신에 의거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 숨어 부결시킨 거 있었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 기명 투표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과 일부 이제 그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치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럼 기명 투표로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고 그걸 반영하자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혁신위의 안을 받은 주장인데 물론 내부에 반론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공개되면 예. 누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는지가 이제 만천하에 밝혀지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서 예. 국민의 평가보다는 그 국회의원에게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한 의원들이 예. 소신대로 투표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논쟁 구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 갔더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처리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현명하게 돌파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분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면 예.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선제적으로 포기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 체포동의안 오면 찬성 표결해라. 이거는 뭐 기명이고 무기명은 상관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예. 어차피 기명 투표로 바꾸려면 국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론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예. 이 뭐 그거를 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패스트트랙에 뭐 태우든지 어떠든지 해서 예. 이거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필요한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는가? 그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임 정치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의 제도 개선도 저는 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책임 정치 먼저 말씀하실 거면은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예. 정치적 책임을 뭘 졌는지를 국민들 앞에 먼저 밝히셔야 되고 지방선거도 본인이 다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 패배를 했어요. 근데 또 인천 계양에 출마하면서 대표까지 되셨거든요.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걸어오면서 어떤 책임 정치적인 원리를 본인의 삶에 적용했는지를 먼저 국민 앞에 밝히고 그다음에 전 이 얘기를 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 짧게 두 분께 듣고 끝낼게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나왔습니다. 징계 나왔는데 수해 골프 논란. 자, 홍 시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은 정지됐는데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논평 짧게 한 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뭐 수해 당시에 국민들께서 많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홍준표 시장의 행위가 전 징계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10개월짜리 나온 것은 저는 하나만한 징계 아니냐. 아무런 그 징계의 효력이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제약하는 게 없어요. 아무런 타격이 없다. 전 타격이 없는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예. 그런 징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윤리가 힌트를 다 줬지 않았습니까? 사과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고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그 결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 이제 징계 수위와 관련돼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홍준표 시장의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사이트에 쓴 얘기가 예. 보여주는 단면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당원권보다 SNS에 쓰는 발언권이 훨씬 중요했다. 이것을 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쉬겠지만 앞으로 SNS에서 또 어떤 글들을 쓰는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복잡 다단한 뉴스들 핵심만 쏙 골라서 언박싱 해드립니다. 자, 오늘 풀어볼 주제는요. 공소시효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첫 살인사건 후 34년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 8, 90년대 경기도 화성군과 청주 일대에서 벌어진 10여 건의 연쇄살인 사건은 자신이 진범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이춘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3년 만에 드러난 미제 사건의 진실. 하지만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걸 알았기에 자백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다룰 사건은 조금 더 속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1994년도의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숨진 두목의 복수를 위해 신양파 조직원 둘을 살해하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중에 10명은 붙잡혔지만 주범인 서 씨와 정 씨는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9년 후 도피 생활에 지친 서 씨가 중국 영사관을 찾아가 내가 밀항했다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밀항 시점이 2016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당시의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나서 한국을 떴으니까 나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 서 씨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서 씨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 또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서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03년에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을 확인하죠.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자유의 몸을 꿈꾸던 서 씨, 결국 29년 만에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두목급 그 사람의 10몇 년치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밀항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직 범인 한 명 남아있죠. 검찰은 당시 영산파의 행동대장, 올해 55살 정동섭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최근 5년간 정 씨의 모습인데요. 정 씨 역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입국해서 사업가 행세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도주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소시효 착각한 어설픈 자수 사례가 또 있습니다. 19년 만에 잡힌 제2지존파 도피범, 그리고 36년 숨겨온 도굴품을 팔아서 걸린 도굴범, 그리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도피했다가 재발로 귀국해서 징역 22년 선고받은 살인범까지 모두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네, 지금까지 이슈 언박싱이었고요. 자, 잠깐 이 초록방으로 이동하기에 앞서서 본방사수 인증샷 제공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TV나 유튜브로 뉴스 오후 본방사수 중인 모습 인증샷 찍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이슈 언박싱 진짜 끝입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사회 속 이야기, 이번엔 초록방 신의 원룸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분석가 김미영 박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자주 뵀더니 두 분께 친근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이 자폐 성향을 가진 이 아들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주호민 씨 측이 특수교사 A 씨를 신고한 게 지난 9월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 아들이 일반 학급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다가 여학생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돼서 이동이 됐는데 여기에서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일종의 정서적인 언어 폭력,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12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최근에 발생한 그 서희초의 교사 사망 사건 때문에 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사건도 좀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 제기나 아니면 또 갑질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또 이 당사자로 알려진 주호민 씨가 사실 또 유명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심이고 사실관계는 다퉈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호민 씨의 입장은 특수학급 교사의 행동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주호민 씨는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반 학급에서 어떤 아이의 어떤 돌발 행동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아이의 학부모와도 원만한 합의를 했고 사과도 해서 이제 정리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특수반에서 이제 전일반으로 이제 수업을 받던 도중에 특수교사로부터 이제 부적절한 단순히 이제 훈육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언행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훈육 이상의 어떤 학대라고 볼 만한 언행이 있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해당 특수학교 교사가 지금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사의 이제 변호사도 이제 의견을 한번 밝혔는데요. 그 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이렇게 고소하는 건 좀 균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발언이 나온 앞뒤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사 측의 경위서 내용이 또 온라인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 교사분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쟁점은 이제 동일하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언행을 한 것 자체는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사실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학대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주호민 씨는 그것을 이제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은 교사 경위서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이제 그 같은 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이제 내렸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가르치는 와중에 아이한테 너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이제 고약한 행동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너 교실에 못 가. 그리고 친구들 얼굴도 못 봐라는 말은 했지만 그게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대로 하는 부분은 좀 가혹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건 일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후에 이제 특수교사가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했다는 것이고 주호민 씨 측은 이제 그 부분이 왜 예전 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느냐, 또 일종의 학대다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교실에 못 가라는 발언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냥 이 말만 들어보면 아이가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뺏은 것처럼 이제 네.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 그 분의 이제 말씀은 그런 게 이제 아이가 이제 나가려고 수업 중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실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네. 말을 하고 그 못 가는 사유가 그것 때문이다.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이게 교사 측의 경위서에 담긴 내용이고 또 그 주호민 씨 측에서 그 당시 상황 등을 또 녹음한 게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또 사실 확인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녹음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호민 씨의 이제 부인이 등교 전 아들의 가방에 이 녹음기를 넣어서 그 어떤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듣고 나서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그 녹음기를 이제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거 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다른 대화 당사자의 그 대화를 녹취하거나 네. 녹음한 거는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위법적인 행동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예. 엄마는 대화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예. 예, 현장에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결국에 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이런 녹취 파일이나 음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항상 쟁점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좀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아동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또는 네.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렵고 또 사실상 이 학생이나 아동 또는 부모와는 되게 밀접한 그 연관관계가 있죠. 거의 당사자라고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어떤 범죄, 특정한 범죄 행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녹음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따라다닐 수 있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것은 어떤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어떤 인격권 침해 이런 것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의 녹취라도 증거 능력을 좀 인정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네. 물론 이게 많은 부분 다 이렇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 뭐 영아 10개월 정도의 영아의 그 도우미가 좀 학대하는 상황을 부모가 몰래 녹취하고 이런 것들도 증거 능력이 최종적으로 인정이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건 원칙적으로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인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호민 씨도 입장문에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셨더라고요. 네. 만약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된다면 이 녹음기 자체로는 좀 증거 능력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형사적인 뭐 책임이라든지 증거 능력 이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실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에 대해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네.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여부 좀 분리해서 네, 봐야겠네요. 네.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럼 이 행동이 과연 정서학대냐? 사실 이게 본질이겠죠. 그 해당 언어,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고 한데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또 주관성이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어떤가요? 예. 현장에서는 네. 정서적 학대 인정이 사실 좀 많아요. 왜냐하면 경미하게 조금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례도 오히려 신체 학대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로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서 학대라는 게 지금 법률 규정상 어떤 뭐 정신 건강이나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판단이 되는데요. 뭐 피해자랑 그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학대 이후에 피해 아동이 했던 행동 아니면 피해 아동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좀 실무적으로 이런 판단의 기준이 사실 정립돼 있긴 하지만 실제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 좀 실무적인 어려움 이런 것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어떤 언어를 뭐 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일회성이라 그래도 사실은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 번 어떤 말을 했다고 해도. 또 심하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혼냈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벌을 너무 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회통념상 좀 부당한 방법으로 벌을 세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기 네.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김명 박사님도 그 아동 심리 또 이렇게 상담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저는 심리 상담보다는 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에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거나 네. 직접 아동 학대 사건을 이제 진술 분석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 이제 학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런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의 어떤 발달상에 영향을 미쳤느냐, 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진술을 확보할 때에도 결국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가 이제 첫 번째이고, 네. 그럼 그런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았느냐, 네. 이걸 이제 관건으로 해서 잘 이제 살펴보는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일회라고 하더라도 뭐 네. 욕설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훈육의 차원이었다고는 하지만 뭐 어느 방에 이제 가둬뒀다던가 오랫동안 가둬두고 방치했다던가 아니면 훈육 과정에서 뭐 일어섰다, 뭐 앉았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시켰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학대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 또 들어온 얘기 중에 이제 그 해당 학교의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뭐 그 해당 특수교사에 대해서 뭐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 동료 교사 중에 이제 한 분이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그 녹취를 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가지고 학대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담당 이제 공판 검사가 수업 도중에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쉰 사실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특수교사 선생님이 제가 더 참아야 되는데 좀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됐다라는. 어쨌든 짜증을 냈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평정심을 네. 잃고 아이한테 그런 언행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호민 씨의 아내는 이제 특수학급을 좀 증설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학부모와 이제 교사 들이 이제 탄원서를 이제 제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는 아마도 해당 교사가 직무 정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불편을 겪었던 학부모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대다수의 경우들을 좀 보면 이런 발달 장애나 정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교사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 아이들을 분리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게 맞냐 틀리냐보다는 실제로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일반인 아이들이랑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학교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하면 결국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정말 생각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오늘 이제 대법원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남편에게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서 살해를 했다라는 혐의로 2심까지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 오늘 대법원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왜일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1, 2심이랑 대법원 판단이랑 달랐습니다. 어떤 걸 좀 다르게 판단한 건가요? 원래 이 기소된 내용을 한번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요. 예. 이 부인인 피고인이고 이제 피해자는 남편인데 네. 남편 출근길에 미숫가루에 그 니코틴 원액을 넣었다. 네. 그리고 저녁에 흰죽을 만들어서 거기도 니코틴 원액을 또 먹였다. 네. 그래서 남편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좀 회복이 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그 다음날 새벽에 1시경에 찬물을 이렇게 건네면서 그 찬물 안에
또 니코틴 원액을 넣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새벽 3시에 사망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이 피고인이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러니까 미숫가루랑 흰죽이랑 찬물 3개에 니코틴을 다 넣었다라고 1심은 받고 2심에서는 마지막에 찬물에다가 넣은 그 행위만 인정이 되고 미숫가루와 흰죽 부분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난 대법원에서는 이 찬물까지도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그 찬물에 니코틴을 넣었다고 할 정도의 그 공소 사실을 입증을 했는가 이게 뭔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취지에서 대법원이 조금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금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제 돌려보낸 상태예요. 워낙 사실 화제가 됐던 사건이어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마지막 그 찬물에 니코틴 들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이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사건을 워낙 내용까지 많이 듣다 보면 그 이제 좀 의아한 대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 다녀온 뒤에 증상이 좀 완화가 됐던 그 이제 숨진 남편이 그 니코틴을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사인은 니코틴,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니코틴을 음용했을 정황이 이제 피고인이 준 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1, 2심에서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찬물 먹었는데 그때 이제 음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던 거고 그 외에 어떤 이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니코틴을 마셨거나 먹었거나 했을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니코틴, 그러니까 일단 찬물에다가 니코틴을 탔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명확하게 일단 규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니코틴, 그러니까 지금 컵에다가 이렇게 니코틴을 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는 그 물이 3분의 2가 남았다고 해요, 컵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 물을 조금만 마셨다. 그렇다면은 그 실제로 니코틴 양이 거기에 얼마나 되었는지, 농도는 얼마인지, 원래 있었던 물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원심에서 심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대법원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다른 가능성으로 사망했을 그런 가능성도 지금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거고 보통 이런 정도라면은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상 어떤 피고인에게 좀 유리하게 판단이 되는 게 일반적인 그 형사재판의 사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좀 심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좀 인정이 된다면 사실 대법원의 어떤 무죄 취집 파기와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전 있다고 봅니다. 그 1, 2심에서는 그 살인의 동기가 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고 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 여성이 뭐 내연 관계의 남성이 있었고 뭐 그 후에 이제 남편이 사망한 후에 이제 남편 명의로 그러니까 내연남과 살 집을 마련할 돈을 빌리고 뭐 이랬던 정황들이 일종의 살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것도 이번엔 아니라고 본 거죠. 그 살인 동기도 좀 이런 살인에 있어서의 어떤 살인 동기는 사실 좀 압도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기도 조금은 추가적인 심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살인 동기도 뭐 내연남과 함께 살 목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고 추가적인 심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명 박사님과 서여진 변호사 두 분과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살려보겠습니다. 5시에는 뭐 보니, 뉴스 오후 보니, 보니도 보니. 이거 누가 썼어요? 네, 오늘도 가보고 들어보고 만나보는 여도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뭘 해보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거 아니고 네, 다시 해주세요. 오늘은 뭘 해보니 뭐 이렇게. 오늘은 환전해보니입니다. 좋네요. 환전해보니? 네. 보니 여행 가는 거니?
가야 됩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갈 수 있다고 믿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야죠. 여행 휴가는 가야죠. 네,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로 일본을 갑니다. 그런데 요즘 엔저라고 해서 엔테크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직접 환전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환전해 보니 영상 보시죠.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환전소가 많은 명동으로 왔습니다. 저도 환전소에서 직접 환전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발품 팔다 보면 좀 더 싼 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환전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엔화가 지금 얼마인지. 환전소. 여기는 뭐 아예 904원 사실 되게 싼 편 아니에요? 근데 2원이란 거 아닌가요? 여기도 902원이에요. 시간만 허락하면 더 싼 데 계속 찾고 싶어요. 901원 나오면 대박. 여긴 더 비싸요. 여긴 905원이에요. 탔을 때 9.05, 9.12. 살 때, 팔 때. 저 환전하려고 하는데요. 엔화로요. 지금 얼마예요? 907원이요? 여기 9.02라 적힌 건 뭐예요? 아, 8대예요? 헐. 이거 쉽지 않네요. 아우, 내 휴가 9월인데. 이렇게 미리. 이 망할 회사.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보니 여도현입니다. 그럼 너무 배 아플 것 같은데요, 진짜. 엔화 환전하러 많이 와요? 많지 않아요. 더 빠질 것 같은 경우. 타이밍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애나 막 사서 모아두고 이런 사람들은 좀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지쳤다고요? 1,000원대부터 샀거든, 사람들. 저번에 한번 500원 깨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좀 빠지고. 그거 엔화 사려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지금? 907원이에요. 907원 그럼 바꿔주세요. 보통은 한 엔화가 어느 정도예요? 최근에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계속 900원대예요? 그래도 싸게 환전한 거라고 하니까 좋네요, 기분이. 네, 저는 907원에 바꿨는데 이 정도면 잘 바꾼 걸까요? 합리적으로 환전한 걸까요? 네, 본의에게 망할 회사라는 발언에 대해 해명할 시간을 대표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언했습니다. 제가 더위 먹어서 실언했습니다. 더위를 먹었다고? 네네. 땀을 아까 막 흘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열심히 취재를 했으면. 그럼요.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보니까 아주 섣부르게 여행 준비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을지. 근데 네, 힘내요. 네. 907원이면 뭐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좀 싸게 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싼 편인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8년 만에 슈퍼 엔저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8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800원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모으더라고요. 네, 떨어져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엔화도 싸지면서 여행도 이제 일본 여행도 많이 이제 가시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그래서 가성비 잘 나온다 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본 여행을 두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일본으로 가는 건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달에 오사카에 간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 이 무비자 입국 첫 달이었던 지난해 10월 여객 수랑 비교하면 3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후쿠오카 모두 다 늘었는데요. 이게 항공계에서는 일명 돈 되는 노선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요새 아예 좀 이렇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환테크, 엔테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환테크, 환투자라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엔화 예금 증가폭도 보면요. 이것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5월에서 6월 한 달 동안 예금이 12억 3천만 달러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폭 자체가 10억 달러가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렇게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게 또 마냥 또 긍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지점을 바로 우려합니다. 이 환율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사실 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뭐 이런 게 평균이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옛날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너무 강한 확신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를 좀 간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테크 역시 리스트를 우리가 고려해서 뭐든지 좀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본의가 꼭 휴가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표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부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제가 맨날 하는 코너 속에 있잖아요. 오늘은 전 팀장님이 직접 해주시죠. 네. 오키도키요 아니죠. 오후의 키워드 오키. 네,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빨리 하셔야죠. 네. 예. 누구 거예요? 네, 망할 방송국 제작진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때문이에요. 네, 농담이고 사랑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여름 휴가. 네, 일단 좀 벗겠습니다. 쓰고 하셔도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이 연관어들 쭉 보시면 홈캉스, 뭐 엔데믹, 오프그리드 이런 단어들, 신나다 이런 표현들 보입니다. 네. 당장 오늘 가시는 건 아니죠? 선글라스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너무 가고 싶어서 기분만 좀 내봤고요. 네. 저는 이제 8월 말에 휴가를 떠나고 이번 주가 그 유명한 7말 8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여름 휴가 가장 많이 가는 시기고 게다가 이번에는 엔데믹 이후 첫 번째 여름 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계획 잡느라고 많은 분들 설레고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있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 뉴스호 해야죠. 아, 진짜요? 저는 네.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보내주시겠죠? 네. 제 아무튼 답변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군가 듣고 계신 걸 염두하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근데 일단 휴가 갈 때마다 저는 그 계획 짜는 게 늘 고민이에요. 저 완전 그 MBTI P라서 그냥 가거든요. 도와주세요. 저도 사실은 P인데 네.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 중에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로 떠날지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행지 탑 5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핫한 여행지, 국내, 해외 각각 5개씩 있네요. 뽑아봤습니다. 국내는 부산, 제주도, 뭐 강원도, 대구, 경주고요. 해외는 일본, 태국, 프랑스, 베트남, 괌 순이에요. 사실은 뭐 어딜 가도 제일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좋은 데 가면 한국 분들이 꼭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만 골라도 중간은 되지 간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일본 이제 아까 보니도 일본 여행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국내에 보니까 제주도가 2위고 부산이 1위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동안 사실 제주도를 예. 너무 많이들 다녀오셨나 봐요. 그리고 뭐 그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제주도랑 일본 비행기 티켓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네. 엔저 영향도 있고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 새롭게 부상하는 휴가지가 아까 여기 순위에도 있지만 부산과 강원도. 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바닷가 바다로. 쪽 예. 많이들 떠나시는 것 전 같아요. 강원도 참 많이 갔어요, 어릴 때. 네, 맞아요. 그러셨죠. 예. 예. 요즘에 특히나 뜨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국토부에서 국민 10,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휴가 설문조사했더니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로 동해안을 꼽았대요. 네. 예, 휴가를 안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50%나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제주도로 많이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좀 눈길을 돌리고 있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가 계획 있는 분들이 절반, 없는 분들이 절반. 맞아요. 요새는 또 집콕도 휴가라고 하니까 네. 또 코로나 거치면서 여행 그런 트렌드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 뜨고 있는 게 아까 연관에서 오프그리드라고 있었어요. 예. 오프그리드. 좀 낯선 단어긴 한데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오케이 하면서. 그렇죠. 요즘 예. 뜨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외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 채 자급자족하는 여행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걸 끊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장비들 그리고 약간 자연에서 하는 여행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그리드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싶다, 힐링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예. 오프그리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한국인 60%가 오프그리드 여행 필수 조건으로 여행지에서 핸드폰과 인터넷이 연결돼야 된다라는 걸 꼽았어요. 그럼 온그리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휴대폰은 놓을 수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구조입니다. 네. 여러 이제 연관어들 보실 수가 있는데 판포포구, 20대 남성, 간호사, 소방관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네. 연관어에 여름 휴가가 있어요.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참 다행인 사건이에요. 네. 소방관이랑 간호사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서 사람을 구조한 겁니다. 아. 이제 영상 나가는데 저기 머리 이렇게 올리신 그 검은 옷 입고 계신 분, 그분이 이제 그 소방관이신데 그저께 제주도 판포포구인데 물놀이 하던 20대 남성 A 씨가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때마침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던 소방관 이혜린 씨와 간호사 강한솔 씨 부부가 구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남편이 구조하고 간호사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당시 의식 없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다행히 의식을 되찾고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생명을 구한 거죠. 소방관과 간호사 네. 부부였는데 부부 어벤져스. 정말 불행한 사건인데 다행히도 이 두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건 보고 나서 그 남편인 이혜린 소방관님과 직접 또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그 아이랑 같이 물놀이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 안전요원분이 사람을 끌고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봐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보자마자 저도 그쪽으로 수영을 해서 가서 같이 안전요원분이랑 그 요구조자를 이제 구조를 한 겁니다. 아내가 이제 또 달려와서 기도 확보를 같이 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구조자분 의식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이렇게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또 이렇게 이슈가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참 어떻게 보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가 할 것 없이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짜 찐 소방관, 찐 간호사다, 너무 멋있다 이런 반응들 많고요. 예전에 이제 휴가 가서 불 끈 소방관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요? 예. 제주도 여행 갔다가 숙소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제 불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발견하고 불을 껐어요. 저게 이제 그때 집주인이 보낸 감사 편지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그때도 네, 소방관분 이혜린 소방관이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휴가 가서도 절대 본분을 잊지 않고 묵묵히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휴가 가보니 해서 보니 예. 휴가 중에도 본업을 잃지 않도록 휴가가 보니 하면 어때요? 방송 연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담당 PD가 소리 네. 들렸어요. 소리 들렸어요. 보니 퇴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키워드는 16첩입니다. 갑질, 군인권센터, 한정식 뭐 등등등의 단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기사예요. 군대에서 일어난 갑질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사진부터 봐야 돼요. 예. 네, 사진만 보면은 이게 어딘 것 같아요? 이게 와. 망고 그쵸. 뭐 호텔 어딘가요? 고급 레스토랑 혹은 호텔 레스토랑. 플레이팅을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군대에서 만든 수제 티라미수예요. 헐. 저 각 보세요. 예, 보통 각이 아니죠. 이게 다 육군회관에서 나온 음식들. 이 티라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 이제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제보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된 거고요. 어제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처음 공개한 건데 누리꾼들이 계속 공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군 구사단 지휘부 부대원 복지시설 백마회관인데 백마회관. 예. 거기서 지휘부가 회관 병사들에게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 메뉴, 특별 디저트를 만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첩 반상으로 구성한 이 한정식이나 홍어 삼합, 과메기, 뭐 대방어회, 양식 코스, 수제 티라미수, 망고 진짜 난리도 아니죠.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부부 동반 모임이나 가족 모임 이런 사적인 모임에 이런 특별 메뉴를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부대원들이 먹은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아까 모임에. 그 위에 있는 뭐 키티랑 저런 거 글 있잖아요. 저 백마, 대조선. 예, 네. 그 군인들이 초콜릿 가루로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정말 음식 사진 보면서 이렇게 화나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네. 그 오늘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이제 갑질뿐만 아니라 뭐 성희롱, 폭행, 폭언도 있었다 그래요. 그 회관병이 이제 말을 가끔 더듬었더니 욕설과 함께 막 어마무시한 폭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중에 이제 고추를 집어들고서 회관병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장난감이 망가질 때까지 막 머리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회관병이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는데 차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트렁크에 싣고 가기도 했대요. 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반응 당연히 안 좋죠? 이거 뭐 같이 화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공분하고 있는데 이 반응들 좀 보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공관병 갑질로 육군대장 옷 벗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리고 지금 2023년 맞나? 군대 갑질 왜 이렇게 계속되나?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라. 네. 예, 내 가족들이 당한 것처럼 많이들 화를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좀 네.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거 매번 나오지만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퇴근할게요. 다시 쓰고 가시게요? 네, 그럼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키도키요.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만 웃어요. 네. 자,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둘째 날 오늘도 당첨자 발표 들어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정현주님이고요. 자, 어머니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경로당에서 돌아오시면 항상 강아지와 함께 뉴스오 보신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 시작한 뉴스오가 재밌어서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 티켓 2장 받으실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도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계속됩니다. 강아지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 같은 사진인데요. 네.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민조이이님입니다. 짧은 방학을 보낸 두 딸에게 모두 힘내라면서 가연 사랑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가희가연 저도 사랑합니다. 네, 뉴스오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인스타그램 이메일로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